어떤 영화든 이제 뭐 내적 갈등이 있고 이제 그 주인공이 변화하고 이런 거면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놀란 감독이 메멘토, 인셉션, 테넷, 이게 다 이야기 순서가 뒤죽박죽이잖아요. 막 과거, 현재, 뭐 미래가 다 막 섞여 있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데도 뭐 이제 성적이 뭐 테넷은 안 좋았지만 뭐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영화는 이야기가 이게 시간상으로 직선적인 구조잖아요. 우리나라 천만 영화를 분석해 보면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영화가 없고 다 이게 과거에서 현재든지 미래든지 이게 직선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메멘토를 이제 보셨겠지만 메멘토에서 이제 뒤죽박죽을 한번 성공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한번 먹히니까 이제 자기 스타일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약간 그렇게 가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근데 사실상 이게 인디 영화, 메멘토까지만 해도 인디 영화인데, 인디 영화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상업 영화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 구성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상업 영화는 기승전결 구조와 이게 배분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고조됐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쓰면 이런 그 시간상의 그 고조점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되면 바로 에필로그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게 이제 보통 상업 영화의 그 이야기 구조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 구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 계속 이게 거의 이제 전공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빨리 감흥을 느끼고 이제 얘기에 빠져들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 오펜하이머를 보면 이 논란은 어떤 그 그러니까 상업적인 구조라고는 볼 수 없고, 이 감독의 주관적인 예술이라든지 그냥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한 인물의 전기 영화라고 보이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구조가 만일에 그냥 평상적인 전기 영화고 시간의 흐름대로 만일에 이렇게 예를 들어 배분이 같다면 오히려 전형적인 전기 영화로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놀란 감독의 지금 이런 놀란 감독의 특징, 놀란 감독의 어떤 스타일이 오히려 오펜하이머에서는 더 장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 예를 들어 오펜하이머의 전기물처럼 시간의 흐름대로 쭉 그렇게 플롯이 갔다면 오히려 뭐 그냥 전형적인 그냥 노멀한 그런 구성 플롯일 수도 있는데, 이 놀란 감독의 지금 특징 스타일이 오히려 나는 오펜하이머에서 더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어차피 시간적인 병렬 구조와 이런 병치 때문에 오히려 전기물 같지 않은. 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플롯의 구조가 그 기존 아크 플롯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상업적인 이야기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거를 생각을 하면 상업적인 소재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플롯 자체는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메인 플롯이 청문회인 거예요. 오펜하이머의 그 인생, 그게 메인 플롯인 거라서 사실 상업적인 플롯을 택하려면은 핵 개발 어떻게 해가지고 터트렸느냐. 사실 보면은 그쵸. 그리고 핵 개발을 할 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협력을 했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없잖아요. 이 오펜하이머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를 했느냐, 이렇게 해야 상업적인 소재가 되는 건데, 놀란은 그걸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메인 플롯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스트로스의 청문회와 오펜하이머 청문회를 딱 대치시킴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 유튜브에서 얘기했듯이 그 구조적으로 딱 그 두 개 청문회가 똑같이 이 두 인물의 그 흥방성쇠랑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 오펜하이머도 그렇게 되고 스트로스도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되게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이미 예견을 하는 얘기를 마지막. 박수 한번 쳐. 자, 하나, 둘, 셋. 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말하다가 박 감독이 말하다가 끊겼는데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피상적인 느낌이 아인슈타인이랑 그 존 F 케네디 이런 거를 너무 유명인을 이렇게 툭툭툭 하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뭐 실화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연결이 이걸 돼 후천으로 있는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박 감독이 네. 이제 뭐 지루하게 오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탄탄하다는 얘긴데 이게 이게 1000페이지가 되는 원작이 있고 이게 나는 이제 이 감독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니까 1000페이지나 되는 원작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바레이션만 한 대본인데 당연히 탄탄하지 이야기가. 근데 테넷 같은 영화를 보자고 이게 논란의 테넷 같은 영화를 보면 테넷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대사를 서로 주고받는데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뭐 이렇게 툭툭툭 주고받아야 되는데 뭔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막 뭐 이렇게 좀 매끄럽지가 않고, 대화가.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약간, 약간 뭐 초짜가 하는 실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어. 영화들이. 굉장히 고수고 굉장히 노숙하게 하고 그런데 초짜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게 있어. 우리 처음 대본 쓰는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많아, 보통. 그러니까 뭐 인사만 하고 그냥 악수만 하고 등퇴장 하는 애들이 많거든. 이거 문이 콱 닫아. 근데 이게 초짜가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어떤 이 오펜하이머 배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단역도 한 130명이라 그랬나? 뭐 정확히 숫자 모르겠는데 많은 단역들도 했다는 거야. 근데 단역이 100명이 넘으면 이거 오펜하이머 보면 그냥 악수하고 등퇴장 그냥 인사하고 사라지는 캐릭터가 많거든. 그래서 보통 이게 한국에서 이제 대본을 쓸 때는 단역들도 다 한 사람으로 몰아줘. 이 대사가 많은, 뭐,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한 거를 그냥 한 사람으로 몰아주고, 그리고 주인공한테, 주인공 비슷한 캐릭터가 있으면 그냥 주인공을 하나로 합쳐버려, 그냥.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엔딩 크레딧을 보면, 어떤, 주연, 조연급의 이제 출연진이 있고, 단역들도 있고 한데,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좀, 현실에 맞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캐스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논란 영화를 보면 그런 약간 초보적인 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어딘가. 저는 그거를 조금 이제 나름대로 본 견해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핵분열, 핵융합의 어떤 큰 그 주제로 볼 때, 예를 들면 분열이나 융합,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볼 때는 어떤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분열이 되고 융합이 되고 막 이런 거에 하나의 비슷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장치, 그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을 매개로, 이 사람이 소개로 알게 되고 뭐 저 사람은 또 이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되고 해서 어떤 그런 관계를 어느 정도 또
아니,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또 실제 있었던 얘기고 책에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을 합쳐버리면은 또 어떤 욕을 또 듣게 될지 또 모르는 거죠. 근데 가령 하나를 더 예를 들게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이제 의심을 이제 혐의를 갖는 게 네. 이게 완성도가 워낙 뛰어나서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오펜하이머가 이게 새끼줄 형식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개의 가닥의 얘기를 이렇게 꼬았어 한대. 네. 그래서 새끼줄 형식인데 감독님이 그러니까- 지으신 건가요? 아니 이건 작법책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오펜하이머 대학 시절부터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게 한 얘기고 네. 그 오펜하이머 청문회 1954년 네. 그게 두 번째고 네. 그 스트록스 청문회 1959년 이 세 가닥의 얘기를 이제 새끼줄 꼬듯이 꼬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작법책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네. 이 작법책에는 이 새끼줄을 꼬아도 네. 메인 얘기가 있다는 거야. 네. 메인 얘기가 있고 나머지는 네. 양념 정도로 들어간다 네. 된다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메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대학 시절부터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제 핵심인데. 잠시만요. 아까 네, 했던 잠깐만. 얘기랑 겹쳐가지고. 네, 잠깐만 네. 있어봐.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네. 잠깐만요. 끊고 합시다. 뭐 신경 쓰지 못하네. 누가 컥컥하다. 지금 녹음 중이라 좀만 이제 문 살살 좀. 네, 감사합니다. 다 인사하고 나가는데 뭐 있다. 뭐가? 아유, 문을 차. 하나, 둘, 셋. 새끼줄. 예. 네. 이제 문을 쾅쾅 닫아가지고, 예, 잠깐 끊고 메인 갔습니다. 플롯이 할게 이게, 많은데. 그러니까, 정통적인 작법에는, 네. 트리니티 실험 가는 게 이게 메인 플롯인데, 네. 딴 거는 작법 체계는 뭐라 나왔냐면, 나머지는 네. 새끼줄을 꼬더라도 메인 얘기가 있고, 네. 나머지는 격가지로 그냥 적당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이 영화는 청문회 부분이 네. 절대 이게 뒤에는 1시간이 청문회 나오고 그 두 가지 청문회 장면을 앞에도 그냥- 한 30분인가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비중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인 플롯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 사람이 이 제작비를 이걸로 1억 불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 감독 작품이다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1억 불을 네. 투자를 하는데 이런 대본을 오케이 했다는 것도 네. 논란의 작품이라고 그걸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또 한 가지 진짜 미스테리한 거는 이게 자기 주관적으로 영화를 구성이며 뭐 그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 인물의 실존 인물의 전기 영화를 1억 불 들여서 찍는 것도 처음 봤지만 근데 진짜 미스테리한 거는 현재 9억 불 가까이 벌었다는 거야. 9억 불이면 지금 글로벌 수익이 네. 지금 며칠 전에 8억 5천 불까지 갔으니까 지금 한 9억 불 됐을 텐데 9억 불이면 1조가 넘잖아요. 1조가 넘어. 1조 몇천억이야 수익이 지금.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꼴리는 대로 찍어놓고 잠깐만요. 9억 불이 1조인가요? 지금 1달러가 1330 몇 원이니까 뭐. 아무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작품이다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네. 이런 대본을 제작자나 배급사한테 주면 네. 당연히 안 되지. 우리는
박찬욱, 봉준호 아니면 이건 무조건 수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설명이 돼요. 박찬욱, 봉준호가 아니면 안 될 거다. 논란이니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크스퍼 논란이니까 된 거라고 예, 보아야 되고. 근데 나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근데 이게 내가 이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술 영화냐 상업 영화냐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예. 또 논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지금 세계 감동 영화의 트렌드라고 또 보이는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아까 박찬욱, 봉준호 얘기했는데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얘기했는데 예. 이게 세계 지금 영화 감독의 작품이 옛날처럼 예술성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술성, 상업성 두 마리를 쫓잖아요. 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가 가장 비근한 예가 될 텐데 이게 미스테리한 게 깐느는 그래도 예술 쪽이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 베니스나 베를린보다는 좀 상업적이지만 깐느는 예술 영화 영화제거든. 근데 아카데미랑은 성격이 다른 거야. 근데 기생충이나 한 작품을 갖고 깐느나 아카데미를 둘 다 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현대 감독 영화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야. 예술과 상업이. 그래서 오스카도 이제 옛날에는 좀 대중성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약간 좀 예술적인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대 감독이 이렇게 진화됐다기보다는 관객이 요구하는 재미에 대한 진화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이라고 마냥 막 상업적인 그렇게 간다고 해서 관객이 재미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예술적으로 가면 재미 느끼는 것도 좀 지루할 수 있고 그 이제 두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그렇게 잘하는 감독이 이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나 이제 박찬욱 영화들 아니에요. 이 봉준호나 박찬욱 영화는 그래도 손익은 넘기려고 하는 영화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가 제 영화 오늘의 그 오펜하이머에 대한 결론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오펜하이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아이맥스 영화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맥스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그 아이맥스라는 그 포맷이 우리가 35mm 옛날에 그 35mm 필름으로 촬영을 할 당시에 그 가로 어떤 장축의 길이가 35mm고 그 다음에 그것이 65mm, 70mm 필름으로 할 때 장축의 길이가 70mm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그 단축이 70mm라는 거죠. 단축이 65mm, 70mm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70mm 필름의 장축이 그대로 단축으로 와서 가로축은 거의 보통 65mm보다 4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축은 2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가로 세로 합치면 4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크기의 필름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로스 부분의 촬영 부분이 흑백인데 보통 이게 컬러로 촬영을 하고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그 모노톤으로 바꾸는 후반 작업에 의해서 흑백 처리가 되는 데 비해서 이 오펜하이머 촬영 때 그 흑백 필름을 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그러니까 흑백 필름으로 아이맥스 영화를 만든 최초의 영화라고도 볼 때 하나하나가 다 어떤 그 새로운 기록이 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는 아이맥스 필름 영사를 하는 극장은 없어요. 그냥 디지털로 해서 보통 2K를 2개 영사를 해서 최고의 화질이 4K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걸 아이맥스로 트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 한 30개 정도밖에 아이맥스 필름으로 영사하는 영화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화질을 보려면
보려면 IMAX 필름으로 영상은 영화관에 가서 봐야 제대로 어떤 오펜하이머의 제대로 된 화질의 어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대단한 영화라고 볼 수 있고, 그 놀란 감독이 이제 굳이 IMAX 필름으로 촬영을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그 화질의 정교함과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매체가 이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IMAX가 넓은 광활한 풍경을 보여준다든지 되게 어떤 넓은 어떤 광각의 어떤 거를 보여주기 위해 IMAX를 그동안 촬영을 했던 거에 비하면 이 영화는 그 오펜하이머의 얼굴 비크로즈업을 IMAX로 표현하는 어떤 그 씬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배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죠. 엄청난 크기의 카메라, 엄청난 크기의 화질이 자기 클로즈업을 잡기 때문에 사실 정말 미간이나 눈의 찌푸림 정도의 어떤 감정 표현까지 다 세세하게 잡아낸다는 거에서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매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잘 표현이 되고 그 오펜하이머의 그 감정의 디테일이 그 복잡한 어떤 윤리적인 갈등 이런 거의 표현이 엄청 잘 됐다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놀란 감독의 의도가 잘 표현이 됐다라는 것에 또 한 번 이제 거기에 좀 큰 이제 점수 내지는 나름대로의 이제 감동을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스의 흑백과 오펜하이머의 컬러풀한 것들의 그 구조도 사실은 오펜하이머의 컬러로 표현한 오펜하이머의 부분을 오히려 놀란 감독은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한 거였고, 스트로스의 흑백 부분도 사실은 스트로스의 캐릭터상 나를 옹호하는 사람, 나를 옹호하지 않는 반대 입장의 어떤 흑백 논리의 캐릭터로 봤을 때, 흑백으로 표현했을 때 어쩌면 그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맥스의 어떤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이맥스의 그 크기도 사실은 70mm 보통 필름으로 할 때는 퍼퓰레이션이 양쪽에, 퍼퓰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 필름의 구멍이 이렇게 위아래로 롤링이 되면서 촬영하는 거에 비해서 아이맥스의 그 필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촬영이 되죠. 그래서 엄청 크다 보니까, 그래서 퍼퓰레이션이 1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65mm 필름이지만 아이맥스는 이제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후반 작업도 디지털화 시켜서 후반 작업을 한 게 아니고 필름을 일일이 끊어서 이어붙여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후반 작업도 엄청난 공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질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12K에서 18K 정도의 화질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놀란 감독의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쉽게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지금의 놀란 감독의 어떤 스테이터스와 자기의 파워를 자기의 주관대로 그 매체를 설정을 해서 촬영했던 거가 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면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오펜하이머의 정기적인 청문회 또는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것들은 약간 화면비가 가로 세로가 넓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넓죠. 2.35 대 1, 2.20 대 1 약간 넓고,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의 디테일한 감정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화면비가
좀 적어드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미묘한 감정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디테일을 잡아내기 위한 어떤 IMAX의 필름의 최대 크기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 거에 대해서 또 되게 표현이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배터리니 뭐 녹음 장비니 지금 뭐 몇 시간을 하니까 지금 다 바닥이 나서요. 일단 아쉽지만 뭐 여기서 좀 뭐 편집하시기 편하게. 네. 좀 인사하시고 네. 뭐 어떻게 네. 할 얘기가 많이 남았지만 편집하시기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다들 좀 긴장하고 딱딱한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재밌게 또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